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용주 칼럼니스트 그리고 정혜림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액션이 뛰어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찌하오 중국 펀드. 사실 저희 작가님이 하오라는 것을 꼭 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찌하오라고 하는데 하오가 워낙 긍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중국어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찌합니까? 정말 이 중국 펀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중국에 대한 낱낱한 이야기를 또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중국 펀드의 상황이 어떤지 정혜림 앵커가 준비했죠. 네, 현재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타이틀 제목을 애증의 중국 펀드라고 해봤습니다. 네. 관련 조사해보니까 뭐 지금도 문제지만 뭐 2010년도 과거로 돌아가도 이게 시기를 잘 타고 가야 중국 펀드가 손실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시기에 따라서 이게 향방이 네. 많이 달라지게 돼서 우선 편도평가사 KG 재료 이 바탕으로 자료를 따내면 네. 올해 전체 중국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54%로 집계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형 펀드와 좀 비교를 해봐도 해외 쪽에서는 마이너스 한 7.9% 정도니까 그보다도 밑돈 수치로 그 정도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다 안 좋지만 중국이 더 안 좋았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봤는데요. 네. 유럽 쪽이 한 마이너스 5.75%고 일본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10%대인데 이보다도 부진한 성적을 계속해서 중국 펀드가 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 안 좋다. 뭐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네. 불안했다. 그리고 일본 브렉시트 때문에 또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럽보다 더 안 좋은 게 더 안 중국이었네요. 좋아요. 펀드성으로 근데 봤을 이상한 때. 게 이 자금 네. 유출입 현황을 또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요? 지난해까지는 4천억 원이 넘는 자금들이 순유출이 됐지만 올해 1월부터 500원 정도의 규모가 자금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한 총 2,6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또 유입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또 유럽과 일본 쪽은 자금이 또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황들을 보면 이쪽에서는 또 디커플링 현상이 또 야.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중국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지 보니까 네. 이 저가 매력이 있다라는 좀 음. 인식들이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도 좀 살펴봤는데 올 들어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2638.3을 저점으로 찍은 이후에 주가 그래프도 보면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3,000선을 반등까지 하면서 회복을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2,600선을 단기 바닥선으로 좀 점 찍어 놓고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서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쪽 경기 부진 안 좋은 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경기 지표를 봐도 이제 악화보다는 그래도 개선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무게추가 네. 좀 더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런 상승 모멘텀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최근 한 달 동안 지표를 또 봤는데 네. 이 상해 종합지수가 4.81%로 나왔고 또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도 4.44%로 각각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네. 기조의 바람이 또 불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 말씀하셨던 자금 유입 2천억 원 있잖아요. 물론 네. 그 2천억 원이 모두 다 개인의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개인분들이 그 당시에 또 꽤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금은 실제 증시 움직임하고 네. 약간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단기간적으로는 언밸런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용주 칼럼니스트님은 사실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펀드 판매도 가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기에 2천억 원이라는 자금 유입이 됐을 때 실제로 고객들이 저도 중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나요? 어땠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요? 근데 저는 주로 채권 펀드를 권유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고객이 네. 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채권 펀드 위주로 안전자산 위주로 갔죠. 중국이 여러 번 불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한 3번 정도 중국 시장이 좀 불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안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은 문제다. 네.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말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망세였고 안전자산에 머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는
권해드렸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용주 칼럼니스트님의 전망과 의견은 저희가 좀 나중에 듣도록 하겠고, 네. 일단 제가 그러면 다른 경제금융기관들 혹은 다른 경제연구원들에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그 현대경제연구원의 그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쭉 읽어봤는데 한 3문장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냐면은 워낙 중국을 전망하기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보니까 참 전망하기 어려웠나 보다. 다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거의 이게 딱 명확하게 얘기가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네. 좀 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저한테 물어봤으면 네. 제가 직설적으로 그래요? 말씀드릴 텐데. 그러게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일단 지금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거 사실이죠. 네. 집값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인들의 저축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옛날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중국의 돈은 많이 풀고 있는데 이 풀리는 돈들이 기업들, 특히 사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더라.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유동성의 함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가운데서 부실 채권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수출이 감소하는 것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큰. 그러니까 돈은 벌고 있는데 수출을 많이 못하는 불황형 흑자만 늘어나고 있더라. 그렇죠. 그게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중국의 그럼 전망은 어떨 것인가 살펴봤더니 똑같이 3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네. 전망을 했어요. 집값 올라가면서 중국인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다가 근데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돈은 계속 풀긴 풀겠지만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확답은 못하겠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노력은 하겠지만 부실 채권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3번째는 이거예요. 물론 빠른 시일 안에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운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교역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수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요건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 상황에서 고만고만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칼럼니스트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그러세요? 네.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부동산 부분은 조금 네.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승을 하더라도 그 일선 도시, 네. 대도시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면이 있고요. 네.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진단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채 비율에 대한 논란도 꽤 많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부채 비율은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세계 네. 부채 비율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기업 부채인데 네. 중국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부채가 약 GDP 대비 171%에 이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그거로 따지면 절대 규모만 따지면 네. 미국의 1.4배, 아. 일본의 4배, 네. 한국의 13배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170%가 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업 부채에 숨어 있는 게 그림자 금융 부분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통계는 잡히지 않는 통계죠. 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약 35%로 관측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까지 합산을 한다면 중국의 상장 기업의 약 4개 중에서 1개는 좀비 기업. 전체 기업으로 따지면 약 3개 중에 하나가 좀비 기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경제연구원에서도 이 중국의 부채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칼럼니스트님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LG경제연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중국의 부채 비율이 좀 알려진 바로는 전체 부채 비율이요. 네. 기업 부채 비율 말고 전체 부채 비율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 약 25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을 네. 능가했죠, 처음에. 그런데 이게 정말,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선진국들의 물론 부채 비율은 한 160%에서 1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수치만으로 이게 높다 낮다를
하기에는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GDP 대비 2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거나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되니까 네,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낮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선진국의 부채가 많아야 되는데 네. 신흥국인 중국이 미국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완전히 역전된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선진국들은 부채를 늘려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혹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신흥국들은 이제 개발 초기 단계고 이 경제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또 부채를 늘려서 최대한 경제를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과 최근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과거로까지 긴 기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선진국도 과거에는 부채를 늘려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 부채에 의존을 줄이고 네. 성장성이나 다른 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도 매우 낮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네,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게 통념인데 이 중국은 좀 달라졌죠. 그래서 부채 문제가 잘못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LG경제연구원에서 칼럼니스트님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게 일단 부채 성격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봤어요. 이 부채 성격을 보니까 중국의 이 전체 부채 가운데 약 30%가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일선 도시의 평균 집값이 27%가 올랐고 그리고 2선 도시까지도 한 15%가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부동산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급 과잉. 예,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 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과거에 돌이켜 보면 우리 네. 외환 위기 시절 1990년대 시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 네. 보통 5% 6% 됐죠. 네. 그리고 대출 이자는 9%에서 10% 사이 왔다 네. 갔다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도 성장기였죠. 네. 고도 성장기에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6%대의 성장을 보인다면 중속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기준금리는 네. 1.5%에 불과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1.25%니까 네. 우리나라 성장률은 보통 2, 3%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성장률이 높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중국이 네. 금리 수준은 비슷하다는 것은 통화 완화 정책이다.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부채 속도를 빠르게 늘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현상을 또 LG경제연구원에서도 거품이라고 사실 본 것 같아요. 네. 부채에 의존한 성장 그리고 그렇죠. 가격 거품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그림자 금융 부채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전체 부채 가운데 한 25% 정도가 그림자 금융 부채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자 금융 부채는 대부분 좀 돌려막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서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칼럼니스트님한테 저 돈 조금만 해주세요. 저 이번 달만 고비만 넘기면 진짜 큰 금액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물론 드라마긴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파산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이 그림자 금융 부채인데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림자 금융 부채가 지금 현재 전체 부채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꽤 큰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BIS에서 발표한 것은 약 35%에 달한다 이런 말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높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게 특히 그림자 금융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상처가 골맞는데 네. 이게 터지려면 뭔가 계기가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번 외부 충격은 미국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림자 금융 부채의 뇌관을 터뜨릴 만한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까요? 작용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이 금리 인상이 되는 네.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번째 시행이 되면 앞으로 연속해서 좀 더 몇 번 더 인상이 될 것이라는 시장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미국의 금리가 소폭은 오를 수가 있죠. 궁금한 게 네. 지금 계속 고름이 차 있는 단계고 이제 그렇죠. 언제 터질지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또 내다보셨고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알 수 있는데도 중국 펀드 투자에 좀 매수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왜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대부분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전문가들도 통화 완화 팽창 정책에 중독돼 있죠. 우리가 악재는 곧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네. 그것이 수년간 지속이 됐죠. 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금리가 0% 마이너스 %까지 갔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찍어내고 이 모든 것은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임계치를 넘게 되면 네.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네. 그럼 이게 시기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브렉시트 당했을 때도 현금 보유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웃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좀 더 잘 사고 싶었던 종목을 싸게 사서 네.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 펀드도 시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거품이 터진다기보다는 박스권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일 당분간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이 언제에 따라서 그 전후에서 네.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터진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미 중국 펀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손해가 예, 만만치 않을 것 네, 같아요. 중국 증시가 고공행진 할 때 들어갔을 거거든요. 네,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그 성강통을 네. 하반기에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좀 네. 준비를 해서 이걸 네. 발표를 하게 되면 정부가 성강통 흥행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황통 때도 그랬죠. 네. 후황통 때도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띄우는 바람에 한번 붐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겠지만 네. 금융기관하고 국민연금 네. 등을 통해서 주식 매입을 해서 성강통 분위기를 띄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성강통을 통해서 IT 기업, 중국 IT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대신 후황통 때보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아무래도 성강통, 즉 선전시장이 오르면 네. 상하이 시장도 오르지 않을까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이번 그런 상승 기회에 네. 손절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강통이 흥행몰이 할 시점, 이 선전 시장을 좀 더 보고 그때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상하이 지수가 3천선을 그렇죠. 네. 3천선 안팎에서 안팎에서 움직이지 네. 않습니까? 예, 한 3,500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3,500선 매물대 여기 있으니까요. 그 전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손절매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펀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선전 증시와 같이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펀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똑같은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강통하고 후황통은 노는 네. 문이 다르죠. 네.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벤처기업 또 신성장 산업이 성강통이라면 네. 후황통은 전통 산업이 많습니다. 네. 금융을 비롯해서 뭐 전통 그 제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성강통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네. 후황통에 영향이 곧바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영향은 받는다. 시장이니까. 네. 기대 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이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중국 펀드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소형 기업들 혹은 중소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중국 펀드도 있을 거예요. 그 두 네. 개를 나눠서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강통 기대감을 안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때 손절매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아니 후황통이 얘기하는 거죠. 후강통이에요? 네, 물려 있는 것은 후황통이 물려 있죠. 네. 지금 아, 성강통이 그렇죠. 물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성강통은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강통은 이 성강통 그 흥행몰이를 분위기를 타서 네. 후광통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단기 투자가 가능하고 후황통에 물려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네. 후황통에 영향이 오면 큰 폭은 아니지만 3,5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네. 그때 빠져나오는 기회를 보자.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략 들었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예, 아까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네. 중국 경기가 이 제조업이 공급량이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공급 계획을 들고 나와서 네, 그것을 구조조정을 좀 해소하겠다 그러는데 네. 구조 공급하고 구조 계약하고 공급 계약하고 구조 조정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공급 계획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낡고 오래된 설비를 퇴출시키고 네. 새로운 설비로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는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공급 과잉이 해소되려면 5년 이상,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조만간 나아질 거라는 그런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혜림 앵커가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네, 이렇게 한영주 칼럼니스트 분들은 중립적으로 중국 시장 전망을 해주셨고 네. 많은 분들이 저가 애증의 중국 펀드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또 믿고 이걸 들어가야 말아나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모르겠다라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중국 시장을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선진증 씨가 좀 가이드라인이 한 번쯤 돼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잘 노려보시고 새로 진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거를 잘 체크해 본 뒤에 좀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좀 시기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인생의 지혜라면서 저한테 이것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살면 네.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야 될 때 좀 약간 거리가 먼 분들은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죠. 그렇죠. 그럴 땐 가래요. 그쵸. 자, 그리고 먹을 거 있잖아요. 군것질이나 뭐 간식 이런 것들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면 먹지 말래요. 또 한 가지가 내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좀 귀찮은 거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인생의 참 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대해서 좀 이제 엮어보자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는 건 일종의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왜 굳이 중국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불안한 거 말고 지금 당장 뭐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투자 기회는 또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한영주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정혜림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